세븐, 파이트 클럽, 소셜 네트워크, 나를 찾아줘. 모두 데이비 핀처 감독의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고작을 하나만 꼽으라면 조디악을 선택하겠습니다. 2007년 영화입니다. 오늘은 영화의 오프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략 5분 29초 남짓한 오프닝 하나가 사람을 영화 안에 붙들어 앉히고 영화를 이렇게도 잘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감탄까지 하게 만듭니다. 1969년 7월 4일 밤 캘리포니아 발레호. 독립기념일이라 하늘에는 불꽃이 터지고 카메라는 그 도시를 높은 데서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시점은 자동차의 보조석 창문으로 바뀌고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 불 켜진 집들이 지나갑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달린이라는 젊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라는 청년이 차에 탑승합니다. 그들이 간 곳은 블루락 골프장의 주차장입니다. 라디오를 켜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낯선 차 한 대가 뒤에 와서 섭니다. 전조등을 켠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떠나죠. 두 사람이 마음을 놓는 순간 그 차가 되돌아옵니다. 손전등을 든 남자가 조수석 쪽으로 걸어오고 총성이 울립니다. 물러났던 남자는 마이크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 돌아와 방아쇠를 마저 당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조디악의 오프닝은 단순하게 극중 첫 번째 살인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목격자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많은 양의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주지만 정작 범인을 식별할 결정적인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잡지 못했죠. 데이비 핀처 감독은 영화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로 평범하고 건조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촬영 감독 해리스 사비데스는 카메라를 객관적이고 무표정하게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살인범의 시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어난 사실만 보여주는 방식에 가깝게 촬영하려 했습니다. 목격자가 없던 1968년의 첫 사건은 찍지 않았고, 영화는 생존자 마이크가 있는 두 번째 사건으로 문을 엽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 조디악 역을 3명의 배우가 나눠 연기했습니다. 이 캐스팅은 목격담의 불일치를 재현하는 동시에 한 명의 범인이라는 전제조차 완전히 확정하지 않는 연출입니다. 영화는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는 스릴러라기보다 탐사 영화에 가깝습니다. 오프닝의 힘은 구도와 촬영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자동차는 수평으로 반듯하게 나아갑니다. 주택가를 통과하는 평행이동이 기하학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곧 깨질 것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카메라는 달린의 자동차 보조석 창문 옆에 고정된 것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달린의 시점이 아닙니다. 달린은 앞을 보고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차에 타지도 않은 마이크의 시점도 당연히 아닙니다. 카메라는 사건에 가까이 있지만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 목격자의 시점을 담고 있습니다. 핀처 감독은 일반적인 슬래셔 영화와 다르게 살인범의 시점 쇼트로 피해자를 훔쳐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범인의 욕망을 관객이 공유하지 않게 하고 사건의 주변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둡니다.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터지고 주택가에도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하지만 이 배경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일정한 속도로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치 그 네모난 창문이 필름 프레임처럼 보입니다. 그 프레임 속에 평화로운 일상을 한 컷 한 컷 흘러가게 만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영화에서 감탄했던 부분 중 하나는 조명입니다. 주택가의 어두운 정도는 꽤 적당한 어둠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불꽃놀이가 한창이기 때문에 집과 사람, 잔디의 형태를 다 알아볼 수 있죠. 그런데 살인범의 차량이 다가오며 강한 전조등을 비추는 순간 화면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전환됩니다. 아이러니하게 밝아졌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어 살인범은 손전등까지 사용합니다. 빛은 일반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장치지만 이 장면에서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도 계속됩니다. 경찰과 기자들은 조디악이 보낸 정보에 노출되지만 조디악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프닝의 서스펜스는 빠른 편집보다 시간을 느리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처음 주차를 하였을 때 폭죽으로 장난을 치는 차량이 등장합니다. 흔히 하는 장난이죠. 하지만 또 다른 정체불명의 차량이 뒤에 나타나고 차 안에 두 사람은 긴장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차량이 떠난 뒤 인물과 관객은 안심하지만 그 차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방식의 서스펜스는 영화 전체와도 연결됩니다. 조디악은 활동을 멈춘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편지를 보내고 사건이 끝날 것처럼 보일 때마다 또 다른 의혹이 등장합니다. 사라짐은 종료가 아니라 다음 귀환을 위한 공백입니다. 초반에 흐르는 노래 Easy to be hard는 음악적 위협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독립기념일 밤 향수를 만듭니다.
장르적 경계를 늦추게 만드는 요인이죠. 주차장에 도착하면 음악 외에도 여러 사운드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멀리서 들리는 불꽃 소리, 타이어가 노면을 밟는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 점점 다가오는 발소리 같이 범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로 위치를 계산하려 하게 됩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은 LA 아카데미 뮤지엄에서 자기 전시를 기념하는 상영작으로 조디악을 직접 골라 핀처 감독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핀처 감독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디악이 활동하던 무렵 그는 마린 카운티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이웨이 패트롤이 스쿨버스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를 묻는 핀처에게 아버지는 버스 타이어를 라이플로 쏘고 내리는 아이들을 쏘겠다고 협박한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 바로 그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핀처에게 조디악은 마이클 마이어스보다 먼저 만난 부기맨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작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연쇄살인범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연쇄살인범이 사람들의 삶에 남긴 것에 관한 영화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오프닝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조디악이라는 영화 전체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보아도 진실을 다 알 수 없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상한 힘을 갖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결말을 모두가 알고 보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고 끝난 뒤에는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저에게 핀처 감독의 최고작이 조디악인 이유입니다.